우리 사료 중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절기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목장들하고 물어보면요, 일단 소가 덜 나가야 되고, 또 여름철 어떤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도폐사, 대사장애 가능성들을 최소화하고, 그런 소들이 가을에 이제 분만이 터져서 가을철 번식 회복하고 유방염 발생 최소화, 또 유량 회복에 도움을 받아서 사실 돈을 잘 벌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하절기 대책, 이 전환기를 중점으로 해서 잘 세워야 가을에 분만하고 나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목장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에는 지금 저희가 뭐 실내라면 이제 실내할 수 있는 뭐 검정 자료 가지고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우미 전환 ICT 장비를 설치한 목장 그래프를 한번 뽑아봤어요. 전환기, 여름철 전환기예요. 여름철 전환기. 근데 이제 여름철을 제가 다른 계절도 봤는데요, 이거랑 뭐 여름에 상관없이 거의 전환기 때는 대사장의 그런 가능성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전환기에는 분만 전에는 이 사료 섭취나 반출 패턴들이 이제 분만 당일까지 끝까지 밀어주는 그런 목장들이 분만 이후에도 이런 반출 회복하는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목장, 우리 여름철 이제 전환기를 나는 목장들을 보면 하늘은 안 비쳐요. 섭취는 분막을 임박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하얀 곡선을 나타내고요. 이런 곡선들의 기울기가 심하게 더 꺾일수록 분만 이후에 섭취 패턴이 상당히 늦어지는 게 그 카우메이저로 본, ICT로 본 그런 패턴들이에요. 노란색은 아시다시피 이제 쉬는 시간일 수도 있고 활동성이 없는 시간이 있는데, 분만 이후에 사료 섭취가 급격하게, 사료 섭취에 대한 어떤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시간, 그런 시간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전환기의 그런 대사장애 가능성이 많은 목장들을 패턴을 보면 이 노란색 곡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이후에도 뭐 쭉 올라가서 떨어지는 속도가,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거는 분만 이후에 어떤 뭐 대사장애라든지 전환기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사료 섭취에 할애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거고요. 이런 소들이 많다라는 거는 거의 우리가 이제 케토, 전이, 그리고 대사장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소들이 많다라는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장마다 이제 건육가는 가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6, 7, 8월 달 밀사일 가능성이 굉장하고요. 뭐 현실이죠. 그런 현실에서 이런 그래프들은 뭐 보나 마나 이런 뻔한 상황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에, 메인 첫 장에 이 전환기 그래프를 올려놓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목장 가면 많이 볼 소들이에요. 저게 반추위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타액들이 다 외부로 지금 흘리고 있어요. 소가 보통 하루에 건물 섭취를 통해서 내는 이 천연 침, 그러니까 천연 중조라는 게 한 3리터에서 4리터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외부를 통해서 계속 밖으로 반추위로 가주질 못하고 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젖소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 건물 섭취량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지사고요. 건물 섭취량이 떨어짐으로써 저장할 수 있는,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섭취가 떨어지니까 나오는 타액 부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아까 김종영 부장이 얘기할 때 정확히 얘기해 줄 때, 네. 타액 분비량은 네. 타액 분비량은 많지. 네. 한 200리터, 250리터 되지. 그 약 속에 들어있는 양을 중주로 환산했을 때 네네. 3, 4kg라고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타액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앞선 동영상과 같이 외부로 흘리는, 침을 흘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반추위에서 어떤 타액으로서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미생물들이 살아가기에는 조건이 이제 맞지 않는, 아니면 더 심할 경우에는 미생물들이 이제 활동이 억제되는 그런 반추위 pH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추위에 우리가 적정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pH가 5.5에서 6.5 정도가 됐을 때 적정 유량도 내면서 건강성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pH가 6에서 7 정도는
이 조사료, 소화할 수 있는 미생물의 활동성이 가장 큰 구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이 목장의 환경에 pH 6, 7인 상황이면 소는 편할지 몰라도 목장이 이제 돈이 안 되죠. 이제 유량적인 내는 소스는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합비든 사용 관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비 설계도 하고 검정 성적 자료를 통해 이 부분을 이제 유지를 하려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농사료를 소화할 수 있는 미생물들의 어떤 활력이 있는 구간이고요. 여름철 환경으로 봤을 때는 검은 섭취량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로 인해서 간추위 pH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자꾸 겪게 되는데 그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초산, 농사를 분해되는 이제 프로피온산, 뷰텍산들이 있는데요. pH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젖산 형성이 많아져요. 보통 젖산들이 이제 많이 나올 시기로 봤을 때는 농우사료를 이제 양 자체를 많이 먹거나 농우사료를 섭취한 직후에 이 젖산 분해가 많이 되는데 이 여름철이라는 특수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조건도 수도 떨어지고 이런 환경들이 자꾸 이제 지속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젖산이 많아지면 반추 육모가 많이 망가지고요. 심지어는 미생물의 어떤 운동성 자체가 그다음 수도 많이 이제 사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고온 스트레스 증가로는 뭐 체온에 점점 가까워지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체온에 가까워짐으로써 뭐 직장 내 온도라든지 체온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요. 호흡수도 뭐 90회, 100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섭취량 또한 뭐 많게는 30%, 40%까지도 감소하는 목장도 있고요.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젖소도 이제 지속적인 열대야 기간에는 상당한 더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뭐 유질, 번식 성적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가 그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받는 태양에 따른 직접 복사열이 있고요. 지붕을 통한 간접 복사열, 그다음에 주변의 흐름, 대류를 통한 복사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효열. 이런 열을 받게 되면 소들도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 항상성 때문에 뭐 전도가 됐든 주변 공기의 흐름에 따른 대류가 됐든 그다음에 소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간접 복사를 복사라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열을 발산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처럼 뭐 체온에 거의 육박한 39.6도, 40도가 되면 이런 행위들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체중이 700kg 정도 나가고 유량이 한 50kg 나는 소들이 과연 어떤 환경일지, 어떤 열을 받고 있을까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송아지 우사가 보면 이제 보온등이 있어요. 한 300W 정도 되는 보온등이 있는데 그 12개가 생산하는 열하고 이 차기우가 50kg의 복사열까지 받는 이 열 생산하고 거의 상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고온 스트레스 받지 않는 복사열을 받지 않는 일반 차기우의 열 생산은 한 보온등 6개를 내부에 켜주는 것과 거의 똑같고요. 건유가 생산하는 열 생산 부분은 송아지 보온등 한 3개를 내부에 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서 이제 환경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습도, 고온, 환풍기, 바닥 관리, 샤워라는 순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대기 온도 30도예요. 습도가 낮을 때하고 습도가 높을 때. 대기 온도 30도에 습도가 낮을 때는요. 아까와 같은 뭐 전도가 됐든 대류가 됐든 복사가 됐든 그다음 호흡이 됐든 땀샘이 됐든 뭐 최소 이 5가지의 행위들로 인해서 열을 발산하는 이제 노력들을 하죠. 근데 습도가 높아버리게 되면요, 이런 행위들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습도가 높으면 이 행위들이 이제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이 많은 거잖아요. 습도가 있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물이 공기에 비해 열 전도율이 높대요. 그래서 몸에 열을 많이 전달하게 되고요. 땀의 증발을 방해합니다. 땀이 나면 수분이 이제 기체로 이제 증발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열을 흡수해서 이제 빼주면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 습도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는 공기 중에 이제 지금 습도가 높았을 때는 수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수분이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상황이라서 습도가 높으면 전장과 같은 그런 열 발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자체 많이 방해가 됩니다. 고온 스트레스는 언제부터 시작할까를 봤어요. 카우메이저 장비로 한번 봐봤고요. 이거를 이제 보게 됐던 그 계기가 됐던 거는 여러 목장을 살펴보니 6월 달에 어느 시점, 기점으로 해서 이 주황색 곡선이 계속 상승을 하고요. 노란색 곡선이 자꾸 떨어집니다. 요거는 한번 다른 목장에 설치된 목장도 가서 한번 봐보세요. 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본 저희 지역에 있는 바로는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주황색은 말 그대로 이제 노멀한 그런 보행 지수를 나타내고요. 물론 이제 더위로 인해서 물 섭취를 위해 수조로 접근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쉬는 시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이제 움직인다는 건데 그 우리가 소가 쉴 때 보면 옆구리부터 등선 정도만 이 표면적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열을 발산하는 것보다는 서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넓혀줬을 때 열을 발산하는 행위들이 그나마 그래도 소 입장에서는 또 발산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년 여름에는 기온은 그렇게 작년보다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습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높았던 해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시작 시점을 보니까 6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일반 나머지 그러니까 뭐 겨울이든 봄이든 일반적인 이제 패턴을 나타내기까지는 한 10월까지 스트레스가 갔고요. 다음 연도인데 이제 다음 연도 보시면 다음 장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쉬는 시간에 할애하는 부분을 많이 줄이게 되고 그런 열 발산을 위한 그런 행위들을 위한 그런 보행 지수라든지 서 있는 시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우메이저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대기 온도가 이제 체온보다 높을 때 여기는 30도고 40도고 일반적인 대기 온도 30도일 때는요 아까와 같은 발산하는 행위들이 이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체온보다 대기 온도가 높을 때는 이런 행위들 자체를 많이 중단을 하고요. 오로지 이제 호흡, 그다음에 땀샘에 의해서만 열을 낮추려는, 열을 발산하는 행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년 여름을 봤습니다. 이때는 또 어떤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전체 요금들의 이제 평균 6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4일 정도에 표현하는 끝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작년에 뭐 8월 하반기 보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때는 작년 대비 17년도 대비 이제 66% 정도 대신 기온은 높았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디가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없었지만 이 카우메이저라는 장비로 봤을 때는 물론 기온도 중요하지만 이 습이라는 조건이 유무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습하고 덥다는데? 좋죠. 기상청 예보야. 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보했잖아. 기상청에서 예보했잖아. 올 여름 작년만큼 덥고 습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아니 기상청 예보한 거라니까. 저번 주에 기상청 예보 나오던데. 그 여름철 예보에서 올 여름은 작년만큼 덥고 습도가 높다. 6월 달부터 예년 기온보다 훨씬 높을 거고 뭐 습도 높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사료가 목장에 소개하는 제트팬입니다. 김영하의 북부 지역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설치한 동과 이제 미설치한 동의 이제 중간 온도를 차광막 설치된 하우스 우사죠. 봤을 때 설치동에는 41도, 미설치동의 차광막의 온도가 한 45도 정도 차이고요. 이 하우스 우사 구조라는 게 일종의 어떤 열돔 현상이라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 내내 더운 공기를 외부로 빼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더운 공기가 항상 위에서 억누르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내부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빼주는 역할을 우리가 조치를 했을 때 이런 차광막의 온도로 변화를 봤을 때는 이 중간 온도, 지붕의 온도가 많이 떨어짐으로써 내부 온도를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트팬입니다. 10km 내외 정도 되고요. 이렇게 뭐 설치한 동, 설치하지 않은 동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요. 목장들도 많이 물어보고요.
본인들 여기서 찾아서 그런지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런 건 어때요? 막 많이 물어보고 해요. 근데 저희가 그 보니까 그 풍량이라든지 데시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제트펜은 좀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바나나 펜이라니까. 제트펜이 아니라. 네, 바나나 제트펜, 바나나 펜. 제트펜도 있어 얘네. 작은 거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나나 바나나 펜인 펜. 거고 제트펜은 다른 거고 네. 지금 그 선풍기에서 판매를 하는 거는 제트펜을 판매하는 거야. 바나나 펜이 아니라. 얘네도 제트펜 있잖아. 처음에 그 네, 처음에 작은 그 거. 달았던 거 조그만 거 있어. 그거 지금 차기실 장롱. 나와요. 대원에 달고 뭐 차기실. 달았던 거 조그만 거 이거. 월층이 좀 짧은 근데- 거 있어요. 약해요. 예, 저희가 할게요. 바람. 때문에 진짜 이게 380. 네? 풍량. 3,900으로 나와 있거든요. 3,900. 네, CMA10. 네. 2,000 정도. 빨라나 저기. 일반지. 이게 바나나 펜인 거잖아요. 바나나 펜이 바나나 제트펜이 아니라. 아까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길래. 이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특허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럼 차이점을. 이번 홍성 세미나를 했더니 환풍기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하셨고요. 설치를 해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소음이 궁금하대요, 목장에서. 그래서 이주엽 차장한테 부탁을 해서 착유를 하지 않는 시간에 가서 한번 소음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측정했어요? 측정한 건 아니지,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보고 싶은 거지. 아니 데시벨이라고 써있긴. 여긴 자료에 나와 있잖아. 아. 60데시벨. 목장에 1마력짜리 환풍기 설치하잖아. 네. 냉각기에. 네. 그래서 지금 착유실에다가 네, 그 1마력짜리 환풍기 네, 30얼마짜리. 네. 그거보다는 작. 그러니까 60데시벨이라는 이제 수치를 정립한 걸 찾아보니까 그냥 우리가 사무실에서 지금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하는 수준, 직원들하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래요. 그래서 크게 뭐 소음 스트레스로 이렇게 작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착유를 하게 되면 저 소리 자체가 또 많이 리모컨은 크지. 네? 리모컨. 묻히기 때문에 이게 소음 가지고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목장이 지금 설치된 다른 것들 봐도 소리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목장에서 이제 부탁하신 그런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 컬티베이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호기성 발효죠. 공기를 바닥에 집어넣어 줌으로써 수분이 증발되고, 그리고 그 컬티가 이제 긁고 나간 자리에 한 온도계를 찍어보면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나와요. 저온 살균 효과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 피부염, 그런 파리 발생들을 좀 많이 완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일단은 대기장에서 소가 최대한 그 착유 시간이란 여름에 보면 대기장에서 이제 오래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의 단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낮출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유방에 이제 똥이 덜 묻음으로써 그런 착유 시간을 이제 단축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소 어떤 반추의 편안함, 쉴 수 있는 자리를 이제 편하게 제공함으로써 반추의 편안함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양 목장이고요. 올해도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하루에 한 번만 해요. 그래서 이제 샤워할 때 들어가서 온도계를 가지고 한번 찍어봤더니 한 5분 정도 이제 뿌려주는데요. 표면 온도가 한 1.5도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고 나서 제가 5분 지나서 재봤더니 전과 후가 한 표면 온도 1.5도 정도 떨어졌고요. 이 시기 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저녁에 열대야 스트레스로 인해서 표면 온도를 미리 사전에 좀 떨어주는 역할로다가 그 샤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수기, 물을 적시고 팬을 이용한 그런 활용 실험이고요. 황 박사님이 주신 자료인데, 이렇게 5분 단위마다 뭐 10분 단위, 10분 해주고 뭐 팬을 돌려주고 15분 이렇게 했을 때 5분마다 해주고요. 5분마다도 가운데 5분 안에 30초 정도는 적수를 하고 나머지 4분 30초는 팬으로 하고요. 근데 목장에 사시는 이 시간을 이제 지킬 수는 없는데, 이 실험 데이터로서는 이렇게 했을 때가 분당 호흡수가 가장 낮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 이제 물만 뿌려주면 목장들도 야 이거 물 안 뿌려주니 많이 못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증발에 대한 방해가 있어서 팬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양 파트고요. 제일 중요한 건물 섭취량, 물, 첨가제가 있습니다. 계절별 그다음에 시간대별 사료 섭취 패턴을 나타내는 카우메이저 자료입니다. 위에는 겨울철이고요. 이 구간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똑같이 이 구간이 오후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 자료입니다. 전체 차규수가 이제 누적된 그 사료 섭취 패턴이고요. 오후에는 뭐 아침하고 뭐 저녁보다 좀 낮긴 하지만 뭐 6시간 아니면 또 동일하게 뭐 10시간 이상 10시간 정도 패턴을 나타내고요. 여름철이에요. 같은 목장이고요.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료 섭취 패턴을 보시면 아침, 저녁, 오후 타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침에 보통 TMR을 섭취하게 되면 3-4시간 후에 발효율이 이제 피크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 오후에 본 스트레스, 그러니까 본 기온이 가장 높은 그런 시간에는 이제 사료 섭취에 대한 어떤 할애 부분을 많이 줄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사님 얘기해 주셨던 부분 하나 중에는 차규 시간을 당겨서 좀 TMR 섭취를 좀 빨리 이루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오후에는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뭐 블루베리 시럽이라든지 목장에서 뭐 활용 가능할 수 있는 TMR 섭취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다가 좀 뿌려주셔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 올라간 게 어디요? 그게 몇 시 때요? 오후 6시니까 뭐 5시부터 한 8시? 오히려 이때 사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이제 여름에는 오히려 너무 한 번에 폭식을 해버리니까 네네. 반죽 폐지가 너무 흔들린다는 거지.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중주보다는 내 반죽 그것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도 좋죠. 반죽 왜냐면 안정제는. 이게 확 티나게 너무 뭐라도 다 먹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먹어도 걔네가 농사도 이 먹겠지. 시간에 거의 이제 일부 안 주시잖아요. 사실은 보면. 안 먹는 거지 걔네들이. 안 먹기도 하고 일부러 제한 네,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폭식이기 때문에 반죽 폐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 네. 그래갖고 반추의 안정제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먹인 게 특과적이다. 자료에서는 제가 일부러 뺀 건 아닌데 다음 세미나 때 그걸 왜 넣어서 좀 발표하려고요. 반추 안정제도. 다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중주하고 안정제하고 역할을. 아니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지. 네. 그다음에 어디 목장 가니까 어차피 안 먹는 거 자기가 좀 일손은 좀 더 시간은 투자가 되더라도 TMR을 펴주고 있어요. 그냥 보통 이제 밀어주기도 하시는데 반대로 쫙 깔아요. 그냥 이 산이 좀 안 쌓이게끔. 그래서 최대한 이 오후에 먹을 때 그나마 부패 진행되는 속도를 좀 낮춰서 좀 덜 변질되지 않는 조금이나마 좀 변질이 좀 덜한 TMR을 먹이기 위해서 열 발산을 좀 막으려고 이제 부패 진행 속도를 좀 다운시키려고 뭐 이렇게 펴주는 목장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신대요. 힘들더라도 먹어줄 때는 다시 밀어주고. 아까도 전환기 그래프 보셨지만은 분만 임박까지 반추나 사료 섭취를 밀어주면 분만 이후에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만 전에 건물 섭취량이 적으면 분만 후 3주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물 섭취량 자체도 낮다. 그리고 분만 전에 건물 섭취량이 뭐 한 13.5kg를 나타내면 우리가 얘기하는 분만 3주 때 건물 섭취량이 20kg 정도. 물론 소는 분만하고 나서 먹어야 회복 속도도 빠르고요. 대사장애 그런 가능성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전에는 어떻게든 최대한 분만까지 좀 이 반추나 섭취를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양관리 그 방법으로다가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건유 후기에는 경산호는 이제 건물 섭취량으로 13.5kg 정도 되고요. 목장들이 일반적으로 건유 사료를 뭐 3kg 준다고 가정하시면 경산호는 원물로 조사료 한 12kg 이상, 그다음에 혼합 사양하실 때는 뭐 한 11kg 이상, 초산호만 있을 때는 한 9.5kg 이상 우리가 조사료 원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실제로도 이제 물어보면 차기소들의 건물 섭취량 이런 건 알아요. 여쭤보면 얼마나 먹어요? 그러면 두당 원물 얼마나 먹어요? 몇 킬로 먹어야 하는데 건유는 얼마나 먹어요? 그러면 이제 단수로만 얘기하시죠. 실제 킬로그램 수는 얘기 안 하시고요. 그래서 2세들 대상으로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질문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풀이 좋을까? 사실은 풀을 비벼주면 제일 좋은데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또 부종의 우려만 없다면 이 킬로그램 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풀보다는 좀 거친 걸 같이 혼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종의 우려를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부종이 우려될 만한, 만약 조사를 해서 만약 기인한다면 부종이 우려될 만한 수치가 가장 높은 게 오히려 티모시래요. 티모시. 포타슘. 네, 포타슘, 칼륨인데요. 티모시, 연맥, 블루그라스 이런 순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먹였을 때 부종의 우려만 없다면 네, 그런 어떤 풀이 뭐 좋다라는 건 없고 거친 것과 좀 부드러운 거를 혼합해서 이 이상 먹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거죠. 그때 홍성 세미나 때 얘기를 했어요. 차기 후에는 뭐 스프링쿨러, 차광막, 샤워 다 하신대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잘하시는 목장인데 그럼 건육화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뭐 다들 웃으시죠. 착육칸에 해주는 거에 비해서 이제 건육칸이 너무 열악한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또 밀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없어서 이제 뭐 하시겠다고 하는데, 건육칸을 시원하게 해주면 유선세포의 증식이 많이 증가한다. 그리고 건육칸을 시원하게 해주면 송아지의 생시체중을 증가시킨다. 한번 떨어진 생시체중은 뭐 12개월뿐만 아니라 그 이상 가도 정상적인 생시체중의 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김영하 의사가 그때 발표한 물의 역할이라는 부분이고요. 체액과 이온 균형을 이뤄주고요. 중요한 영양소의 소화 흡수 대사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차교소 칸에 수조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에 그 섭취해야 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이 소변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도 다시 이 재사용을 한다고 해요. 다시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돌리면서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노폐물까지, 나가야 될 노폐물까지도 이제 같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조가 부족하거나 물의 그 섭취 여건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염증성 질환들, 유방염이 됐든 뭐 자궁 내막염이 됐든 분만과 뭐 분만 이후나 아니면 건육 때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수조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체온 조절을 역할을 해주고요. 태아 발달을 위한 용액을 공급해주고, 수조는 두당 여건만 된다면 20cm 그 이상도 확보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네. 이끼라는 부분이 있고요. 목장 가면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끼 속에는 이 이름을 가진 남조류라고 하는 세균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산소를 발생하는 유일한 광합성 세균이고요. 그때 김동현 의사가 이제 세균한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산소를 발생하게 되면 이 수존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젖소는 현기동물인데 이런 세균들까지 같이 이제 섭취를 통하게 되면 반추에서 이제 호기성 발효가 일어날 수 있고 혐기 이런 미생물들의 작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음수량 악취보다는 이러한 부분들, 반추의 pH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는 매일 여름에는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독소가 있답니다. 신경독과 간장독이 있다고 하고요. 이 남조류가 많으면 뭐 신경계, 호흡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독해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북부 지역에 있을 때 그냥 이런 보통 목장 가면 이 정도가 되죠. 보편적인 건데 요거 떠가지고 수분 샘플 분석을 의뢰하면 대장균은 100% 나와요. 100%. 네. 저는 괜찮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거 자료를 내밀었더니 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조 청소를 잘 하시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대장 이콜라이는 많이 나오니까 설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는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야죠. 여기 당진에 있는 목장이고요. 여름철 뭐 사양관리 일환으로다가 이 안에다가 이제 블루베리 시럽을 넣고요. 모토를 돌려서 지금 이 스탄촌 밑 부분에다가 이제 안개 분무 노즐 스탄촌 간격에 맞게끔
안에다가 설해서 하자. 지금 증량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얘네들은 우유 생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본인 체유지하고 우유중으로 이제 우선하고 남는 성분을 가지고 이제 번식했을 텐데 자궁과 난소에서 좀 놀 수 있게끔 많은 양을 좀 증량해서 갈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그 광학원에서 2018년도에 책자가 나온 게 새로 있더라고요. 젖소 뭐 사양 관리 NRC 이제 기준에서 이제 새롭게 나온 건데 여기에서 그 AD3 요구량을 보니까요. 이게 여름철 기준은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인 그냥 계절에 표현한 것 같은데 비타민 A는 한 77,000 정도, 비타민 D는 21,000, 비타민 E는 한 1,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그 많이 저희 지역에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비타킨 포르테라든지 기타 제품들을 봤을 때는 A는 뭐 상당해요. 뭐 100만 단위에요, 100만 단위. 아무리 못한 것들도 100만 단위고요. 비타민 D도 한 10만 단위. 이거는 이제 50g, 100g 우리가 먹인다는 기준 하에 요구량이 뭐 그 정도 되니까 충분하고요. 비타민 E가 상대적으로 한 많은 데가 한 500IU 정도. 많이 봤을 때. 그러니까 AD 중에서는 이 비타민 E가 우리가 요구하는 지용성 비타민 요구량보다는 목장에서 급여하는 게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 때는 이제 별도의 이제 단독 제재가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먹이고 또 사료가 또 들어가는 거니까 이번에. PKC는 이제 젖소가 만드는 거고요. ADE 그 중에서도 E가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현장에서는 E를 우리가 이제 번식 어떤 난소 활력이라든지 뭐 정작 활력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름철에 난소 활력을 잘 해서 가을에 그 번식을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해서 건강한 여름 나기로 한번 해봤어요. 중심은 전환기의 중심이고요. 우리가 메인장에 놨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차광막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뭐 글리세린도 급여하고 뭐 사료량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없애주려고 저희는 우리 사료는 다른 회사하고 달리 이런 기능성 사료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분만 이후에 유량이 나는 목적보다는 이 전환기 때 잘 관리해서 전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첨가제로서 좀 극복하고 소들의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오히려 젖소들의 그 TMR 섭취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로 만들어냈고요. 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환기 때 엑셀런트 제품을 접목하는 그런 목장의 그래프입니다. 분만 당일, 단축, 사료 섭취 패턴, 그 다음에 아까 이 노란색이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여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크게. 끝까지 좀 이행되는 그런 목장이고요. 전환기 잘 나는 목장입니다. 엑셀런트 사료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감기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유기태 크롬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장에서 단독으로 좀 구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구하기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를 따로 먹이자니 급여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엑셀런트에는 이런 부분을 다 한 가지로 담은 그런 사료입니다. 나이아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환기 지방 동원을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정 포도당을 유지하다 보니 그런 비유 초기에 지방간이라든지 케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첨가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하절기에 이제 체열 발산을 놓고 직장 온도를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보호콜린도 지금 목장에서 보면 이제 단독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목장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보호콜린의 역할도 알다 보니까 이 좋은 점도 인식하시고 별도로 급여하시는 목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엑셀런트에는 보호콜린을 담았고요. 간 내 지방의 비정상적 침착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간에 이 보호콜린 작용해서 많이 누적된 지방들의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대사장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셀레늄과 비타민 E는 이제 시너지 작용을 하는 첨가제로 많이 알고도 계시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다가는 이 셀레늄 급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백혈구, 어떤 면역 역할을 할 수 있는 백혈구의 일종의 하나인 호중구에
그 외부 병원 미생물에 대한 세균 살해 능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마전으로다가 이런 부분이 외부로 인한 어떤 병원 미생물이 많이 침투를 할 텐데, 이건 세균 살해 능력이 올라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건물 섭취 향상에도 큰 도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분만 전후 그런 생리적 스트레스에 젖소는 처하게 되는데요. 이 크롬을 급여함으로써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억제가 된다고 해요. 그 사람도 그렇고 젖소도 체열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 지표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게 코티졸이라고 합니다. 코티졸. 그래서 이런 유기태 크롬을 급여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억제되는 그런 실험 데이터도 있고요. 전환기 건물 섭취량의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엑셀런트 제품들의 앞서 나열한 첨가제들을 보시면 목장에서도 이제 쉽게 구하기가 이제 힘든 그런 첨가제들이고요. 전환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름을 잘 나려면 전환기를 잘라야 된다. 이게 핵심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한 가지에 많이 담았고요. 전환기의 어떤 중성지방의 축적을 감소를 시켜준다든지, 건물 섭취량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스트레스적인 부분을 다운시켜서 결국에는 젖소들의 좀 면역력을 올리고 TMR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더 섭취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유기태 아연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그 암 환자들한테 이 티모신 주사를 많이 놓네요. 최근에 이제 18년, 17년도부터 좀 이슈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 티모신 주사를 놓게 되면 이 면역력 활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엑셀런트에는 유기태 아연이 많이 처방이 되어 있고요. 앞선 첨가제와 마찬가지로 이 네파라고 하는 유리지방산을 감소를 시켜서 체지방 동원을 좀 덜 하게 됨으로써 대사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사료의 착유 사료는요, NDF가 27%입니다. 다른 타사 농협 사료 한번 들어보니까 NDF가 한 21% 정도 된대요. 다른 경쟁사들은 17%, 18%인 착유 사료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아시다시피 건물 섭취가 많이 떨어짐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조사료 섭취까지 같이 저하가 되면 반추위 미생물의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pH 환경, 초산, 프로피온산, 뷰트리산이 아니라 이 젖산, 반추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젖산의 어떤 분비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착유 사료는 NDF가 27%고요. 조사료 섭취가 좀 떨어지더라도 사료 내 NDF가 좀 많이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율은 낮추면서 NDF는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료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더 좋은 사료고요. NDF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NDF가 적은 상황에서 사료질을 하면 애들은 얼마 못 가고 좀 많이 무너지는 양상, 과산증이 좀 보이는 양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NDF가 좀 지속적으로 오래 섭취한 소들은, 그런 소들한테 사료질을, 배합 사료질을 하게 되면 과산증, 불편함 없이 유량적으로도 많이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